동사대학교의 박춘식 교수님, 경영학부장님이시고 행동경제학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거를 배울 때 선택 이론으로 배웠거든요. 이클레틱? 초이스 모델이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화의 선택 이런 의사결정.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꼭 그런 식으로 결정을 안 하더라.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결정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하고 알아보는 학문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소비자 행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분야에서 접촉을 하게 됐죠. 행동경제학이.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행동경제학 공부하신 거는? 그 박사과정부터 했으니까 2002년부터 실제로부터 이제 슬슬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연구년을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원래 그 전까지 저희 교수님은 그 CIP라고 해서 컨슈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서 소비자 정보 처리 쪽으로 그러니까 고전적인 소비자 행동 클래식하는 거를 하셨던 분인데 마침 이제 미국에 연구년을 가셨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뭔가 새로운 페이퍼들을 막 공부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 알았던 이론도 있지만 새로운 이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연구년 갔다 오셔가지고 야 미국은 이게 핫하다 요즘.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때 계시는 동안에 거기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세미나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만들었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 이제 제 박사 때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고려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어느 분이시죠? 박종원 교수님. 박종원 교수님. 박종원 교수님께서 좋은 제자분을 두셔서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경영학부장님이신데 경제학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시니까 경영학하고 이렇게 시너지가 납니까?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경제학이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경제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선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경영을 할 때 이게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썼던 책이라기보다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썼던 제목이 선택 유도 기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나 영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네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너무 딱딱하니까 그걸 이제 이 행동경제학의 이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하는 게 뭔가를 봤더니 이게 사람들의 선택의 메커니즘을 내가 파악을 하면 때에 따라 선택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좀 많이 알려진 이론이 이제 프레이밍 이론.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이라는 게 책 석정하면서 사실은 프레임이라는 그 책을 같이 동시 석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이론 중에 프레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사고 자체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프레임 같은 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뭐 아주 단순하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행동경제학을 공부를 하면은 되게 막 복잡하고 뭐 어려울 것 같은데 경제학이면은 수리적인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 이쪽은 다 심리학 같은 베이스거든요. 심리학 베이스다 보니까 사실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부감보다 막상 보면은 뭐야 이거 심리학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에도 적으셨더라고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세미나를 어디 이제 제 동아리 후배들 만나서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끝나고 이제 뒤풀이 갈 때 보통은
얘기를 할 때 뒤풀이 갈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삐뚤삐뚤하고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이론 중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람들 예. 웬만하면 이게 디폴트에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하기 예. 때문에 정해주는 대로 예. 그냥 가려는 성향. 그렇죠. 예. 그 디폴트를 갈 사람이 아니고 안 갈 사람으로 하면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뒤풀이 안 갈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오히려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아져요. 근데 갈 사람 해봐 그러면 또 적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디폴트를 주느냐에 따라서도 실제 행동이 좀 달라지고 예. 그러고 났더니 뒤풀이 오는 애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장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네가 몇 사람이 모여서 좀 비싼 거 먹고 싶으면 갈 사람이라고 물어보고 많은 사람이 좀 참여하고 싶게 하면은 안 갈 사람이라고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 수는 좀 달라질 거다. 그렇네요. 네. 똑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네, 그쵸.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좀 생활 속의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학부 때부터 경영학 전공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때부터 경영학에 좀뭐 세부적으로는 이제 마케팅 좀. 세부적으로 전공을 그럼 마케팅을 하셨는데 마케팅 공부하시니까 어떠세요? 저희 서평 앱을 많은 젊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네. 예. 마케팅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제가 마케팅을 선택하게 됐던 계기는 대학교 때 그러니까 답이 없어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보통 이제 우리 경영학부 학생들은 이제 크게 회계 아니면 이제 마케팅 나눈다 그러면 회계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답이 있어서 좋고 마케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답이 없어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네. 내가 회계를 싫어하는 이유는 거긴 답이 있어가지고 야 무슨 세상에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냥 뭐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틀에 맞춰서 사냐 이렇게 해서 싫어하고 회계 있는 애들은 마케팅 싫어하는 게 그거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자꾸 하고 앉아있냐 답도 없는 얘기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답이 없다라는 게 좋아서 마케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계속 공부를 해서 광고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광고 회사는 어느 쪽에 계셨습니까? 연구소 소장까지 하셨나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A로 그래서 이제 광고 기획 쪽으로 처음에는 이 A라고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그래서 이제 광고 기획, 광고 영업 이러거든요. 그래서 A가 이제 그 당시 코레드라는 데 이제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A로 생활하다가 이제 IMF와 함께 이제 석사 박사를 이제 가게 됐죠. 예, IMF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네요.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 따져 보면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광고 회사 마케팅을 하고 광고 회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새로운 거, 뭔가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IMF 같은 경우도 이제 IMF가 터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창업한다고 친구랑 나갔다가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IMF가 터져가지고 간판에 잉크 마르게 두기 전에 접으셨구나. 그렇게 됐죠. 그 당시에는. CEO분들이 이렇게 행동 경제학 마케팅을 공부하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케팅적 마인드가 있는데요. 마인드. 그러니까 사실은 마케팅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일종의 과학이라는 부분과 아트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일종의 이제 사이언스 아트다 뭐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안에는 또 나름대로 로직이 필요하니까 논리가 그러면서 보면 이제 마케팅 마인드의 가장 핵심은 결국 누구를 중심으로 도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지향성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경영자분들이 마케팅적 마인드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소비자의 눈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영자로서 보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시장의 기회라는 게 사실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행동경제학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다루는데 이게 이성적인 인간이라보다 약간 감성적인 감성, 예. 인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넓게 가면은 시장 전체적인 사람들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지만 가까이 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분들이 사실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거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예. 두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행동경제학이 말이 행동경제학인데 저는 이제 가끔씩 그 행동경제학의 대표 이론이라고 하는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론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 그거를 여기어가면 어떻게 사람을 더 괴롭힐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거나 그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과 덜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건데 뭐 보통 요즘같이 불황기에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영자분 같은 경우는 나는 직원들을 위해서 처음에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 30명 정도 할 계획이어서 30명 했는데 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20명을 하고 근데 분명히 내 마음은 그런 거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30명 정리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나서 이제 괜찮다 했는데 또 20명 암호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실은 합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지. 50명을 정리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이러면은 한 번만 고통 주면 되는 거를 괜히 미안하다고 30명 했다가 또 20명 했다고 하면은 더 사람을 좀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각종 협상이나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떤 그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다양한 심리 이론들을 아시면은 예. 경영자분들이 훨씬 더 직원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좀 더 그 직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거려가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그렇죠. 예. 제가 책 읽으면서 제일 그 감명 깊었던 게 고봉 얘기. 아, 예. 고봉 그 밭들봉자를 이렇게 예. 해서 고봉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아 이게 뭐 고봉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이론 자체를 보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작지만 더 크게 하는 뭐 어떤 느껴지게 하는 예, 효과를 예.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큰 그릇에 80%를 채우는 것보다는 예. 작은 그릇에 한 110%를 채워주는 게 예. 그 진짜 실제로, 고봉밥 높은 예. 높게 쌓은 밥. 예. 그래서 실제로 내가 투여하는 양은 똑같은데 제공되는 양은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최선을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그릇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특별히 대해주는 것 같고 예. 뭔가 나를 더 아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가 투여하는 인풋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서운하게 만들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게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큰 그릇에 작은 밥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앞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해줄게. 이거 하면 그릇은 점점 크게 해놨는데 실제 담아주는 밥은 작아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막 섭섭해하고 실망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마치 그 고봉에 담긴 그 마음을 느끼면서 경영자가 예. 우리 사장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참 많은 걸 해주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네. 말만 맨날 이렇게 되죠. 고봉을 담아주는 건 마음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예, 그거에 또 재밌게 읽으니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고객 만족의 첫걸음은 고객 기대 수준을 낮추는 거다. 예, 그런 말씀도 또 하셨던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수식인데 이제 만족이라는 게 원래 기대 빼기 성과인데 예. 이게 보통은 이제 만족이 기대 빼기 성과니까 대부분 분들은 이
성과를 예. 어떻게 하든지 올려서 기대보다 더 크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기대 수준의 관리가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는 성과를 올리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리더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뭘 해놔도 다들 시큰둥하는 거야. 뭐 그렇죠. 뭐 만족을 고객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렇죠. 가보면 약간 좀 부족하면 섭섭한데. 그래서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가 아이폰 5 나오고 나서 막 욕 엄청나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워낙 그 전에 기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확기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혁신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뭘 해도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다.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잡스가 있든 없든 만약 잡스가 있었어도 잡스가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테고 잡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역시 잡스가 없으니까 이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기대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기대 수준 관리라는 거에는 별로 이렇게 고려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대 광고가 나오고 과장 광고가 나오고 마치 막 내가 뭐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딱 달성되면 싹 돌아서 버리면 사람들이 배신감이 커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대 수준이라는 것이 만족을 높이는 데는 성과와 이 기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느껴지는 게 만족이냐 불만족이냐의 그 원인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딱 써봤는데 괜찮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대 수준이 낮다 보니까 괜찮네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다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려 그러면은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는 이제 그 순간에 의해서 벌써 기대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성과를 올려야 되는 거고 성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도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보면은 뭐 생각보다 재미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리들이 좀 이제 전문적으로 좀 수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브랜드란 뭐다? 저는 브랜드라는 게 뭐라고 해요? 브랜드라는 거는 결국은 그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테레오타입이고 결국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제품, 브랜드에 대한 고정관념이 저는 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고정관념의 생성과 파괴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그걸 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정관념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느냐가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플을 보든 삼성을 보든 과거에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 때도 지금은 이제 비록 철수했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이런 것보다는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전략 중에 그 당시에 삼성 자동차는 후발주자였는데 후발주자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영역에서는 강력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측면에서 삼성이 만들면 다르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네. 왜냐하면 삼성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브랜드 관련된 작업들은 고정관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마케팅 측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참 어려운 게 재포지셔닝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리포지셔닝. 포지셔닝을 딱 해놓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바꾸면 금방 바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바꿔주는 거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기존 브랜드가 재포지셔닝을 해야 됐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브랜드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그 브랜드를 통해서 재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브랜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는데 이 브랜드와의 관련성을 높인 일종의 브랜드 확장 개념으로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이 기존에 있는 브랜드의 어떤 그 죽어 있는 그 생명을 좀 살려주는 이제 재활성화 전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브랜드란 나에 관한 우리 조직에 관한 우리 제품에 관한 좋은 의미의 좋은 그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만들어낸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한 고정관념이다. 예, 멋집니다. 예.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